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도구의 감사에서 전라북도의 마이스 지원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내용 살펴보고요. 이어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또 올해 연탄 기부가 현저히 줄었다는 내용 알아봅니다. 계속되는 이슈 토론에서는 각 대학 입시 전형과 지역대학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라북도의 마이스 유치 지원 사업이 실속이 없고 실적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주 듣게 되는 마이스 산업 어떤 개념인지 설명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마이스라는 단어가 그 영문 이니셜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의, 그리고 포상여행이라고 자주 부르는 인센티브 여행, 그다음에 컨벤션, 이벤트, 이 네 단어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합친 단어인데요. 보통은 그 산업군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마이스 산업이 뭐 굴뚝 없는 사업이다, 신산업이다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각국의 어떤 수반이라던가 고위 공무원, 대기업 임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많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행사들이 많이 개최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어서 국가 이미지 제고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는 전 세계 많은 도시, 지자체들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이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라북도의 마이스 육성 지원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렇다면 왜 실속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까? 전라북도가 지난 2017년도에 이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또 글로벌 마이스 육성 센터를 추진하겠다,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국내외에 관련 행사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 행사 참가 인원이 100명이 넘으면 마이스 유치 대상 행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도에 이 100명 이상 행사를 기준으로 하던 지원을 10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를 해서 당시에도 이제 너무 이제 실적 챙기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많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올해는 지금 마이스 관련 행사 통계를 보니까 15건 정도가 지금 유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 육성, 이 과연 이게 진짜 알맹이가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혜택을 많이 주는데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전라북도 정책 자체 허점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조례나 시행 규칙과 상관없이 근거도 없이 지원 기준을 설정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는 마이스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례 내용을 보면은 뭐 구체적인 지원의 기준이라던가 금액 규모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관련된 예산 집행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사업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소관 부처에서 좀 내부 의견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또 이게 조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는 다른 지원 사업들과 비교해서 이 마이스 산업 인센티브가 뭐 공정성이라던가 투명성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전라북도는 내년에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를 설립해서 마이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제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자, 마이스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컨벤션 센터나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이스 산업으로 유명한 나라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유명합니다. 싱가포르가 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간 지점에 있어서 지리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지만은 사실은 이 사회 기반 시설이 아주 탁월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접근성이 아주 높고 관련해서 뭐 다양한 전시 컨벤션 센터라든지 복합 리조트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의 마이스 산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마이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어떤 행사를 유치하고 그 행사 참가자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어떤 이런 정도의 지원책에서 좀 더 나아가서 다각도로 뭐 사회 기반 시설을 보다 더 확충을 하고 뭐 문화 콘텐츠, 관광 콘텐츠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하고 융합하는 좀 복합적인 이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자,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연장이죠. 한국소래문화의 전당.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면서 좀 시끄럽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관련 권고가 나오기도 해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한국소리문화전당이 전라북도 산하기관인데 실질적인 운영은 그 민간 기관에서 운영을 위탁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한국소리문화전당에 2020년경에 입사한 직원이 장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전북인권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지금 권고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징계와 경고를 권고했지만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측은 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자, 전당 측의 입장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피해자인 직원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윽박 지른다든지 본인이 담당해야 될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배정한다든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입장인데 지금 소리문화전당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일부 사실관계가 그 직원의 주장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까지의 증거는 불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그 전라북도 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고 그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문제 역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졌는데요. 최근 3년 사이에 사원급 직원의 절반 이상이 줄 사퇴했다는 내용도 불거졌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한국소리문화전당에서 최근 3년간 23명이 퇴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인원이 지금 한국소리문화전당 사원급 직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퇴사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던 문제들이 이런 무더기 퇴사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면서 전라북도 의회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다. 즉 이제 위탁기관 선정이라든지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전당이 이제 그 전라북도 산하기관이기는 합니다만은 공연장 운영 같은 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그 운영 상황을 좀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내부 인사위원회 상당수가 그 민간 위탁을 맡은 그 기관의 내부 직원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공정성이 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위탁 대행 기관을 선정을 할 때 좀 더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노동단체에서는 특별 근로 감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향후 이 문제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이 특별 근로 감독이라는 것이 보통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킨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하게 되는 그런 조치인데요. 보통 그 일반 근로감독과는 다르게 특별 근로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문제가 된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의 전체적인 근로 환경에 대해서 거의 모든 위법 사항을 조사를 하는 근로감독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행해진다면 상당히 강도가 높은 그런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근로감독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전북인권위원회에서는 징계 조치를 권고를 했고 한국소리문화전당 측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면서 상당히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이런 첨예한 대립 상황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올해 연탄 기부가 저조하다는 내용인데요. 자, 요즘에도 연탄을 떼는 가구가 있을까 합니다만은 자, 전국적으로도 여전히 8만 가구 정도가 연탄 사용 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전라북도는 연탄 사용 가구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이 줄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겨울철에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정이 약 4천여 가정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8만여 가정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연탄 기부가 해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연탄 나눔 이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연탄 기부가 줄었다라는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자, 올해 전라북도 연탄 기부 상황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연탄은행에서 올해까지 기부받은 연탄 수량이 약 5만 장가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부 목표가 80만 장인데 5만 장가량이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수십여 가정 정도의 연탄을 나눠줄 수 있는 수량만 현재 기부를 받은 정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45만 장가량을 기부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기부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연탄 가격도 해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정에 배달되는 이제 운반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수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연탄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최고 판매 가격을 고시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이후에 그 연탄 가격은 동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당 639원으로 동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연탄들을 지역별로 배송하고 실제 가정에까지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좀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작년보다 100원 정도 올라가지고 요즘은 연탄 한 장당 850원에서 900원가량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승 부분 중에 많은 이제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 운송비, 배달비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탄 배달 봉사 이런 것들을 해보면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좁은 그런 골목길을 가서 배달을 해야 된다던가 높은 고지대에 있는 곳에 배달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배달료 상승이 특히 취약계층의 어떤 이런 연탄 사용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든지 지자체 지원이 좀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예, 정부에서 이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지원금을 통해서 연탄 구매 비용 등을 충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지금 금액이 일정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59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금액만으로는 한 가정이 겨울을 충분히 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많은 후원이라던가 이런 지원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연탄은행 등의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좀 기부를 동참을 해주신다던가 그리고 배달비, 운송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탄 배달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대학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각 대학은 구조조정과 혁신 전략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결국엔 정부가 지역 대학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아야겠죠. 이슈 토론 이 시간에는 각 대학 관계자 모시고 지역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대학별 입시 전형, 경쟁력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세 분입니다. 주호종 전북대학교 입학처장, 황진수 원광대학교 부총장, 박경민 전주 비전대학교 입학관리처장입니다. 자,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지난 16일에 치러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불승능이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력 결손 우려를 낳았던 수험생들이 꽤 어렵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능 시험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세 분 좀 차례로 말씀 듣고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종 입학처장님.
EBSI에서 최근에 수능 체감도 조사를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86% 가까운 응답자들이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이 학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력 결손 이런 문제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력이 저하됐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수능이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이 수능을 좀 쉽게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기조를 수험생들이 그대로 믿고 있는 상태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작년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면 수험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진수 부총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분석 갖고 계십니까? 우리 대학의 경우에 의대나 치대, 한의대 쪽, 즉 다시 말해서 수학능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학과가 다수 있기 때문에 수학능력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학처의 분석에 의하면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다고는 하지만 과목별로 변별력 차원에서 그랬을 거로 이해는 됩니다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모의평가에서 만점자들이 다수 배출되어짐으로써 난이도 문제를 조정하면서 좀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전체 지문을 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배치돼서 올해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수험생들이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어도 난이도 조정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어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경민 입학관리처장님, 네. 자,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이제 코로나19를 겪어난 세대입니다. 아무래도 우울감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들이 좀 높아져서 무엇보다도 사교육비에 대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약 26조 원에 해당할 만큼 상당히 높은 이제 사교육을 받다 보니까 또 이것은 이제 가정 형편에 따른 이제 그런 학습권에 대한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입시를 대하는 학생이나 선생님,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열정과 이제 관심으로 코로나도 이겨낼 거라 생각되고요.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EBS 그리고 전문 입시학원의 분석 자료를 좀 빌자면 역시 2024년 수능은 이제 작년 수능이나 9월 모평 대비해서는 약간 좀 비슷하거나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국어의 독서 영역이라든지 수학에 있어서는 좀 킬러 문항이 어느 정도 좀 배제는 됐습니다만 이제 배제됐다는 뜻은 주로 이제 문제 표현의 난해함 그리고 좀 논리적인 추론 문제를 좀 줄여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노력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교과 지식이나 EBS 연계 과정을 좀 높여가면서 아무래도 변별력 확보에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능의 난이도라는 것은 이제 수험생이 어떻게 느끼고 해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제 체감하는 난이도와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좀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어려워진 걸로 이렇게 저희도 분석이 됐습니다. 네, 세 분의 분석과 의견이 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자, 황진수 부총장님, 수능은 이제 끝이 났지만은 자, 수시 모집은 이미 돌입해 있고 정시 모집 일정을 이제 앞에 두고 있죠. 2024학년도 원광대학교 정시 모집의 전형 특징이 있다면은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학의 경우에 정시 모집은 가나 다 중에서 나군이 주력입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나군에 배치되어 있고요. 사회과학대학하고 창의공과대학의 경우는 나군과 다군에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부 40여 명 정도를 가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시 모집의 경우에 모집 단위별로는 지정 응시 영역과 선택 영역이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대라든가 치대, 한의대, 약학과의 경우에 국어 그리고 수학은
세 개의 영역 중에서 미적분하고 기하중 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그다음에 과학, 탐구 영역의 경우에 두 과목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전형의 특징입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5점 만점을 주고요. 영어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은 95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경우에 단순 표준 점수 합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수험생 각자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인원이 채우지 못한 인원은 정시로 이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모집 인원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호정 처장님, 우리 황 부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형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또 가지수도 많고요. 자, 수험생들 이러한 복잡다기한 전형 속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또 어떤 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25학년도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에 대한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 예전엔 이제 안정적인 지원을 했다면 이번에는 상향 조정 내지는 소신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N수생이 굉장히 많다는 점. 그래서 입시 전략을 짜기에 상당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올해 N수생이 수능 시행 28년 만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급 예상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각 대학들이 수시 대학별 고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수시로 대학을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시를 갖다가 좀 응해야 된다. 점수가 나온 다음에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시 면접에 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 지원자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부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학의 모집 요강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형 요소, 수능의 반영 방법 이런 거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지원 대학 학과마다 다 이제 적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그 특정 과목별 성적이 유리한 모집 학과, 모집 단위를 꼭 찾아보시기를 권고하고 싶고요. 수시에서 등록되지 않는 그거는 정시로 2월이 되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인원 변동들을 한 번씩 또 체크해 보시길 권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경민 처장님, 대부분의 입시 정보들이 이제 4년제 대학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전문대를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뭐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뭐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전문대 입시 일정과 전형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좀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사실 전문대도 이제 입시 홍보팀들이 계셔서 많은 이제 학생들의 학부모를 통해서 좀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문대 전형은 이제 일반 대하고 달리 수시가 1차, 2차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좀 수시 2차 모집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집을 하고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합격을 한 친구들이 이제 12월 이제 18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이제 합격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전문대는 사실은 이제 90%에서 95% 이상 수시 모집으로 대부분 이제 충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굉장히 좀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전문대 정시 모집은 이제 일반 4년제와 달리 이제 저희는 뭐 군별로 이렇게 모집하지 않고 지원 횟수에 이렇게 상관없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뭐 수시 모집 6회 이런 횟수에 제한이 없는 대신 다만 이제 수시에 합격을 해서 이미 합격한 자는 이제 정시에 이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만 우리 수험생들이 조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력 인구 감소가 좀 어려운 입시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저희 지방의 우리 전문 대학들은 이제 정시 모집이 끝이 아니라 이제 자율 모집이나 충원 합격자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2월 29일까지 끝까지
뛰는 전략으로 아마 임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취업에 유리한 뭐 학과가 많다든지 또 전문대만의 뭐 강점이 있을 텐데요. 뭐 기왕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특히 이제 전주 비전대만의 뭐 특화된 분야라든지 인재 육성을 위해서 뭐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문대학만의 강점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 산업재 수요에 맞춰서 학과가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돼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정주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주 비전대학교 사례로 보면 작년 전체 취업 인원 대비해서 약 75%가 우리 지역에 정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이제 교육 과정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그리고 현장감 넘치는 이제 직업 교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이 좀 빠르다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이제 슬로건이 입학이 곧 취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취업은 이제 굉장히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면서 같이 공부도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이제 4년제 학사 과정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이제 전문대가 갖고 있는 좀 많이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 부처장님, 원광대학교는 보건 의료 전 분야를 뭐 갖추고 있고 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인재 유입과 또 양성을 위해서 원광대만의 뭐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광대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의료 전 분야의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거의 유일한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직접 부속 병원도 8개가 있고 또 2개의 병원을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실제로 의사들의 숫자가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임상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굉장히 그 수혜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원광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이런 그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왔고 이번에도 대폭 증원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과대학이라든가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지역 할당제를 실시해서 그동안에 많은 혜택을 부여했고 앞으로도 아마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면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제 물론 이제 지역에 전북대학교도 있습니다만은 법학전문대학원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입학생들의 굉장히 전국적인 분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대학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인원을 배치하고 있고 우리 원광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들어가서 변호사를 합격한 인원도 지금 58명 정도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학생들을 그냥 학생들 자체적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케어를 하고 있고 또 학습 지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개의 축이라면 크게 의과대학의 지역 할당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북대학교 사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글로컬 대학 30에 전북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지 않겠습니까? 자, 구체적인 지원 내용 우리 처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전북대학교가 전북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글로컬 30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양호봉 총장을 비롯해서 전북대학 구성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물론 뭐 김관영 도지사님을 비롯한 지자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 성원, 뭐 그리고 협력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북대가 이제 그 선정이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신입생들을 갖다가 모집할 때 광역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거의 무전공으로 이제 뽑아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북대가 다른 대학들과 함께 특화 산업을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떤 상생 모델을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생 5천 명을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말로가 아니라 좀 상세하게 기획을 해서 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평가를 받아서 전북대가 이제 좋은 점수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이제 국비 1,000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응 자금으로 전라북도 지자체로부터 1,000억, 총 2,000억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을 받은 돈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인력 양성에서 전라북도 부흥을 이끌 수 있는 다른 대학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쓰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에 앞서서 전라북도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라이스 사업에 또 선정되지 않았었습니까? 글로컬 대학 30과 연계하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전북대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글로컬 사업이나 라이스 사업이나 지역의 문제를 지역과 대학이 함께 이렇게 풀어간다는 것은 이제 그런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의 특화를 위한 전략 이 부분은 전북 라이스 계획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추진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형 글로컬 대학 육성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오픈 캠퍼스 운영,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학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 이제 명기를 하고 시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라이스 사업은 글로컬 사업하고 매우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호봉 총장께서 그 글로컬 사업을 전북 라이즈와 연계해서 지방대학의 한계를 이제 전북대와 다른 대학들과 함께 지방대학 한계를 넘고 그리고 전북대를 글로컬 탑 100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시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다짐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황진수 부총장님, 원광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에 아쉽게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번에 선정된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또 20개 학교를 또 추가로 선정해야 될 텐데, 자,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동안에 그 발표 직후에 바로 전 교직원들을 상대로 그 대학 개혁과 관련되어지는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처음에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 변화나 변혁에 대한 필요성을 저변에 그렇게 굉장히 확대시켰구나 이 사업이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유관 단체들과 끊임없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이 많이 발굴되어져 있고 또 이것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이룩한 실적까지도 반영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해왔고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이라고 하는 글로컬 정신에 입각해서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시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함께 궤를 같이 하면서 글로컬 전략을 다시 한번 저번에도 제시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이미 여러 이제 도 차원에서는 정책이 추진되어지지만 그래도 농생명 바이오 수도가 가장 제1번이거든요.
그리고 익산시는 의료 행복도시가 정책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원광대학교는 의치 한의계를 비롯해서 모든 그 메디칼 관련 학과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농생명과 그다음에 익산시가 지향하는 의료 행복도시의 어떤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어지고 계획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경민 지장님, 전주 비전대 역시 다른 대학과 통한 뭐 시너지 효과에 기대를 가지면서 글로컬 대학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 물론 이제 추후에 재도전에 나설 것일 텐데, 자, 어때 준비사항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제 말씀하신 이제 타 대학과의 통합 전략을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문 대학인 전주 비전대학교와 일반 대학의 통합이 있어서 단순 어떤 이제 흡수 통합이 아니라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전문대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그러니까 인용 교육 편제를 잘 살리면서 그리고 통합대학이 이제 결국 학제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그 학생들의 이제 대학 선택권에 있어서 좀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반대가 가진 어떤 폭넓은 연구 어떤 관리 인력에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현장 기술 인력이 같이 양성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시너지가 창출된다면 바로 이제 그것 무엇보다 이제 그게 지역의 이제 인재 공급에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은 아직은 이제 뭐 고등교육부 개정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정 사항이라든가 내년 이제 글로컬 대학 30이 어떻게 좀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경과에 따라서 저희도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호정 처장님, 자, 글로컬 대학 선정인 이제 전북대학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대학에도 그런 파급 효과가 미쳐야 될 텐데요. 자, 전북대는 이제 대학 간의 벽을 허물겠다, 캠퍼스를 뭐 공유하겠다 또는 콘텐츠도 역시 공유하겠다 했는데, 자, 다른 대학들과의 연계 방안 좀 구체적으로 뭐 계획이 나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양호봉 총장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궁극적으로 이 전북대 학교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지역 다른 대학 모두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뭐 9월 22일 날 전라북도하고 10개 다른 도내 대학들하고 MOU 체결하고 구체적인 뭐 실행 계획도 어느 정도 구체화 시켰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 규모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천억인데 이 중에 500억 원을 갖다가 지역대학 특화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글로컬 예산을 활용을 해서 각 대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전북대가 이제 굉장히 우수한 유무형의 인프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얼마든지 공유를 같이 할 거고 심지어 글로컬 네트워크까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다른 대학이 같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규모가 작아서 대학 그 규모 작은 대학 단독으로는 해외 파견 뭐 글로벌 뭐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이 작은 규모의 대학은 경쟁력 상실 그래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프로그램 속에 녹아내 가지고 전북대가 도와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황진수 부총장님,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을 보면은 자체 뭐 혁신안을 내는 거, 뭐 마련한 것도 중요했겠지만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더 방점이 매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지역과 상생 방안 어떻게 구상해야 될까요? 지역하고의 그 상생 방안은 이제 글로컬 30을 떠나서 필수적으로
안고 가야 할 정책이다 이렇게 모두들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주창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또는 방산업체 유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왔고요. 의료 특화단지 유치에도 우리 원광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 인프라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광대학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2세대밖에 도입되고 있지 않은 양성자 치료센터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약 1,7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 양성자 암치료센터가 들어오면 관련 유관 일자리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들이 더불어서 같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것은 익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의료 행복도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농업과 의료 관련의 일자리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 지수는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연봉이 매우 낮고 좀 열악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연계되어진다면 더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 또 대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방안들이 마련해야 될지 마무리 발언해 주시는 것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민 차장님. 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기업 러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업이 필요한 대부분 인력이 현장 기술 인력이라는 점이거든요. 지난 이제 8월에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전북 2차 전지 특화 단지 내 필요한 이제 인력 충원 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이제 생산 품질 관리라든지 생산 기능 그리고 단순 노무직에 필요한 인력이 3,400여 명이 됩니다. 결국 이런 현장 기술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전문 대학의 역할들이 굉장히 이제 그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투자한 기업들이 그런 걸 성공을 해냈을 때 이제 지역 발전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우리 대학 우병우 총장께서도 지금 도지사님이나 새만금 청장 여러 이제 유관기관장을 만나서 그런 이제 현장 기술력은 우리 대학이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망설이지 말고 유치를 해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또 드렸거든요. 결국 이런 현장 기술력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들이 좀 안정화되고 앞서 여러 처장님께서 라이즈 사업도 말씀드렸는데요. 라이즈 사업도 사실은 이제 그 교육부가 그동안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의 역할을 따라서 이렇게 재정 지원해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라이즈 사업이 되고 이제 그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혹시 이게 그냥 일반 대학으로만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어떤 좀 공모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결국 전문대와 일반 대학의 역할을 좀 잘 포션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분이 됐을 때 아마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전문 이제 연구 관리 인력과 현장 기술력이 체계적으로 공급이 돼야만 그래야 또 기업들이 그걸 믿고 또 우리 지역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이 이제야말로 정말 지역 대학과 굉장히 이제 유기적으로 합심을 해서 해야만 우리 지역 소멸을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또 저로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대학에서도 이런 젊은 인재들을 잘 육성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취업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진수 총장님. 예. 그 글로컬 지향을 할 때, 제출을 할 때 보건대학하고도 이제 통합을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보건대학에 실제적으로 의료와 관련되어지는 전문 직업인 양성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접목시키고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의료와 관련되어지는 전문 인력 양성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전라북도의 동생명 수도와 관련되어지는 그런 정책하든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한약학과라든지 한의과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접목시켜 본다면 다양한 그 농산물을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식품 산업 클러스터가 2단지가 지금 다시 조성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과도 연관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주호정. 예,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전북대가 비수도권 1위 그리고 국립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산대를 비롯한 다른 국립 거점 대학들이 20위권 내지는 20위권 밖에 위치를 했는데 전북대만 유일하게 10위권 내로 1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북대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올해 글로컬 대학 30 선정 서비스 품질 지수 5년간 연속 1위, 지방 국립대 1위, RIS 사업, 그 밖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은 전북대 최고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북대는 글로벌 탑 100을 위해서 힘차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면은 전라북도의 부흥을 이끄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전북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 대학의 재도약을 위해서 세 분 더 힘써 주시고요. 오늘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대학과 지역 소멸이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대학 또는 대학과 지역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은 혁신과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더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 사업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협력 기반의 한 축인 지자체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과 상생 방안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